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5일 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인 오늘은요, 지난주 상승의 바톤을 이어받는 듯한 모습입니다.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시장 내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현행 50억 원으로 진행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상승의 기대감이 이번 주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유가증권 시장 3,400포인트 웃도는 움직임, SK하이닉스는 오늘 처음으로 34만 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삼성전자도 7만 7천 원 선을 터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양시장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변동성이 확인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급격하게 많이 상승했던 만큼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커져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요, 눈에 띄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이슈 마켓 A컷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A컷을 통해서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오늘 오후에 개최한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로봇과 자율주행, AI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정부는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서 관련 산업을 가파르게 육성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이 좀 다뤄질 것으로 보일까요? 우선 3대 분야에서 걷어낸다라는 의지를 표현했는데요. 가장 먼저 AI 데이터 활용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활용 장벽을 낮춰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과 연구소에 대한 데이터 접근을 확대하고 혁신 서비스의 창출을 지원해서 AI 산업 성장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또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과 로봇 규제에 대한 정비입니다. 실증 지역을 대폭 확대해서 상용화에 보다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산업 현장에 로봇을 도입을 해서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사실 로봇 도입이 좀 막혔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경제 형벌에 합리화입니다. 과도한 형사처벌을 완화시켜서 기업 성장의 허들을 해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투자와 고용에 대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 형벌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 있으면 지금 투자를 한다던가 기업에 대한 성장을 하는데 조금은 주춤거릴 수 있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그것을 조금 더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현대차가 미국에서 연 3만 대의 로봇을 양산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8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현대차가 기존 210억 달러에서 260억 달러로 투자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을 발표했죠. 그런데 이 증액 금액인 50억 달러에 로봇 양산 계획에 대한 금액이 포함됐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8년에 공장을 구축하고요. 29년에 양산을 개시해서 30년에 본격적으로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요. 29년에 평균 판매가가 지금 7만 달러가량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1억 원을 밑도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봇을 시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금액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제품 금액 대비 한 75%가량의 원가 절감이 기대되고요. 연간 한 3만 대가량으로 추산이 돼서 매출액이 3조가량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제품을 만들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아틀라스와 스팟 그리고 스트레치 이렇게 세 가지가 주력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아틀라스가 그 가운데서 절반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나 시연 중심으로 많은 금액을 투자했었던 로봇 분야에서 이제는 산업이라던가 상업용으로 매출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현대차는요, 미국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왜 미국을 선택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좀 기대하고 있을 게 18일 날 진행되는 CEO 인베스터 데이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미국에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어쨌든 미국이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약에 로봇이 상용화됐을 때 이게 금액으로 추산되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GDP의 70%가 민간 소비이고요. 여기
여기에다가 제조 서비스 부분의 노동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과 자동화에 대한 수요 급증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AI 핵심 기술 역량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고 거기서 세계에서 좀 주도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지금 인력과 투자 그리고 인프라가 미국이 전 세계 1위인 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죠. 여기에 피지컬 AI 고도화와 지능형 로봇의 연구 개발에 유리한 시장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놓을 수 없다라는 게 분석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지금 미국으로의 지금 공장 짓기가 가속화될 수 있는 게 정책 때문이겠죠. 트럼프 정부 이후에 공급망에 대한 리쇼어링 전략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정부의 혜택이라던가 지원금 그리고 세금이라는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로봇으로 공장을 옮겨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현대차가 지금 미국 시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차량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쪽까지 점점 더 그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것 또한 현대차가 로봇 시장을 미국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번 인베스터데이에서는 로봇뿐만 아니라 미국의 관세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현대차 관련돼서 밸류체인 하단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열사와 협력사일 것 같은데요.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쪽은 현대모비스, 소프트웨어 쪽은 현대오토에버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류 자동화 확대에 대한 기대감 속에 현대글로비스 여기에 더해서 현대무벡스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액추에이터와 비전 센서와 관련된 로봇의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요.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OS나 SI 같은 통합 운영 솔루션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계열사이기도 합니다. 협력사 같은 경우 최근에 그 로봇 관련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액추에이터 시장입니다. 로보티즈와 SPG가 있고요. 비전과 센서에서는 고영이나 RS 오토에이션, 물류 자동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시메스나 클로봇이 있고요. 웨어러블과 서비스 로봇에서는 유진 로봇 그리고 JVM과 현대차가 협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련돼서 투자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관련돼서도 로봇 관련된 산업을 육성시킬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노란봉투법의 통과인데요.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된 그 안의 내용을 좀 보게 된다면 단체 교섭 대상이 원청까지도 확대됐다는 것, 그리고 쟁의 행위의 범위가 합병이나 구조 조정까지도 확대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 요인인 것 같고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그 부분 역시나 파업 손해배상 제한 등 노조 면책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요, 파업이나 노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동화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정규직을 충원하는 대신에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를 투자하려는 그러한 심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파업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노동 리스크가 로봇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을 때 로봇 관련 기업들이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1만 명당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1,000대가 넘게 로봇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1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아무래도 신산업이다 보니까 로봇 시장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로봇 예산을 내년에 올해보다 3배 이상 확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로봇 관련된 시장의 성장성은 국내 안에서도 커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관련해서 로봇 관련된 기업들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제는 로봇 완성된 기업들뿐만 아니라 부품 업체까지도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로봇 산업들 어떻게 또 투자해야 되는지 잠시 후 심층 분석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정리하도록 하고요. 2시 구간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우리 시장 2시 10분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양시장은 여전히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또다시 역사적 신고가 부분에 지금 근접을 해 있는 상태인데요. 장 초반에 코스피가 3,420선까지 터치를 해냈다가 장 지금 3,410선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승부를 켜내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오후장 들어서 850포인트 근접해서 여전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흐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 시작 전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기준 50억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장 초반에 3,420선까지 뚫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후에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 장중에 10시 30분을 기점으로 3,391선까지 내려오며 음전이 됐지만요. 이내 오후장 들어서 다시금 상승부를 켜내면서 현재 시간 기준 역사적 고점 부근인 3,410선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오전장 들어서 850선을 내려놓고 843포인트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다시금 850선 부근으로 올라오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850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승부를 켜내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떤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오늘 오전장부터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전장 부터 1,000억 원 넘게 사들이던 외국인, 현재 시간 기준으로 2,000억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2,063억 원가량 강하게 사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과 기관은 오늘 코스피 시장을 팔고 있고요. 개인은 800억가량, 기관은 1,2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매매 동향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수급 향방이 갈리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인데요. 외국인 코스닥은 1,000억 원가량 팔고 있고요. 기관은 양시장을 일제히 팔고 있는데 기관 코스닥 3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의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 1,8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의 흐름 좋습니다. 삼성전자 약 2%가량 오르면서 76,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 77,000원 선도 재회복에 성공한 모습 장 초반에 보여줬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역사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34만 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오후장 들어서 조금은 상승분을 내려놨습니다. 1.67%가량 오르면서 33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의 종목들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28%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29%가량 하락 중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1%가량 하락하면서 98만 9천 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100만 원 선을 내려놓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열어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0.1%가량 소폭이지만 올라주고 있고요. 49만 2,2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오늘 장중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장중에 1%, 약 2%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88%가량 현재 시간 올라주고 있고요. 12만 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1.63%가량 오르고 있고 49,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펩토론과 파마리서치는 현재 시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펩토론 0.16%가량 소폭 빠지고 있고요. 파마리서치의 낙폭이 깊습니다. 약 3%가량 하락하면서 62만 5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목해볼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키움증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대주주 유지, 양도세 기준 50억으로 유지한다라는 소식에 증권주 쪽으로 오늘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었습니다. 그 가운데 키움증권이 신고가를 경신을 해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26만 8,500원 선 지나갑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 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현재 수혜의 기대감이 강하게 불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요. 전장에서 이 거래대금, 코스피 거래대금만 약 30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시죠.
두 번째 특징주는 한라캐스트입니다. 한라캐스트가 오늘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은 가운데 글로벌 AI 자동차 기업과의 협력이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 글로벌 AI 자동차 기업과의 협력 사실을 밝혔습니다. 고객사로 확보를 하면서 자율주행 부품 수주를 했고요. 올해 5월에는 휴머노이드 부품 관련 수주를 따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 추가적인 수주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로봇 관련 정책 이 완화 소식, 여기에 더불어서 이러한 개별적인 호재 소식까지 나오면서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 29.94% 상한가 부근에서 6,64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열어보시죠. 마지막 특징주 KBI 메탈입니다. KBI 메탈이 미국에서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약 14%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2,07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KBI 그룹이 미국 델라웨어의 에너지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저장을 해서 수요처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구글과 애플 같은 애플 같은 기업의 이 데이터 센터와의 협력이 앞으로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주목을 받고 있고요. 현재 시간 15%가량 튀어오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마켓 네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봇 관련된 이야기 마켓 네이컷을 통해서 전해드렸고요.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대표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 정책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오후에 주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봇주가 오후까지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논의의 핵심이 AI 자율주행 로봇 규제 완화인 만큼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로봇 장기 투자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장기 투자 모멘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요즘 로봇 관련해가지고 핫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노란복특법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1차적으로 올라줬던 모습세가 나왔었는데요. 이젠 정부가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기름을 얹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로봇과 뭐 자율주행 AI 관련해가지고는 다들 알다시피 어느 정도 이게 새로운 산업인 군이기 때문에 규제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합리화한다라고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정책 발표 이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중장기성이 더 기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제도적으로 흐름이 바뀔 수 있는 본격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밀어준다라고 본다면 R&D 비용 절감이나 사업화가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본다라고 보면은 로봇의 생태계 확장이나 이런 부분이 더 나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로봇은 이제는 정부에서 밀어주는 시작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성으로는 차익 실현 물량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만 중장기성으로는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생태계가 확장이 되는 그 시작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현대차 그룹에서도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로봇을 대표하는 그룹 중에 하나인데 로봇 3만 대 대량 생산에 대한 계획 발표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그룹에서도 로봇 관련돼서 밸류체인이 굉장히 간단하게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현대차가 로봇에 정말 진심이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현대차 관련 종목들이 대다수가 무겁습니다. 무거운데 요즘에 갑자기 나온 종목이 뭐냐라고 본다면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이 갑자기 나와주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나 현대차 관련 호재나 이런 부분을 온전히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류 관련해가지고 현대글로비스, 현대무벡스,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나 자동화 물류나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나타났던 부분이 있고 생산 라인 자동화나 이런 부분은 다들 알다시피 현대모비스랑 현대유아입니다. 그리고 로봇의 완성품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면서 보다 어떻게 본다면 로봇 관련해가지고 정말 진심이었던 부분이 이제
이제는 뭔가 빛이 발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물류, 로봇 이렇게까지 다 엔드-투-엔드 밸류체인 전략으로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진짜 로봇 관련해가지고 진심으로 나가고 있는데 현대차 관련주들이 뭐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협력사들을 약간의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클로봇이 어떻게 보면 저번 주에는 약간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약간의 다른 로봇 관련주들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현대차 관련 얘기가 나오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 얘기가 나올 때마다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더욱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현대차 관련해가지고 온전한 수혜는 지금은 현대무벡스가 차트상으로도 나왔다시피 계속적인 고점 랠리나 이런 부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은 어떻게 보면 현대차 관련 호재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종목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무벡스와 클로봇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현대차 로봇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휴머노이드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가치의 80%를 옵티머스 로봇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로봇의 진심이기도 합니다. 국내 기업들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휴머노이드에서는 선도주자가 아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종목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정말 진심이게 다가오는 네.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랑 어떻게 보면 그게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율주행 그리고 배터리 사업 그리고 센서, AI 이게 다 접목돼 있는 부분이 휴머노이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보시면은 바퀴가 달리면 자동차 아니면 다리가 달려 있으면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진심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는 정말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AI가 접목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절로 움직일 수 있는 센서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배터리도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더 안정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넘어지거나 충격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배터리가 잘 지켜줄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한 차례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랑도 엮여주면서 올라가졌던 모습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테슬라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약간의 부품주 기업들이 더욱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완성 로봇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경쟁 상대가 될 가능성은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부품 관련해가지고 뭐 SPG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감속기나 액츄레이터나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 사업 분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품주, 로봇 감속기 아니면 액츄레이터 쪽이 조금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멀리 봤을 때는 저는 전고체 배터리의 가속화나 이런 부분이 휴머노이드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말 자체로 어떻게 보면 사람도 길 가다가 넘어질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로봇이 넘어졌을 때 이때 배터리의 충격이나 이런 부분이 파손이 안 나려고 한다면 전고체 배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현장이 어떻게 보면 가정 안으로도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뭐 어떻게 한다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 바깥에 외부에 주차라나 이런 부분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가정에 들어왔을 때 화재나 이런 부분이 취약성이 더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저는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품주에 조금 더 눈길이 가는 거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완성된 로봇 기업들, 완성체를 만드는 기업들은 어쨌든 머스크와 경쟁 관계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부품주들 주목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SPG나 로보티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자동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속도가 더 붙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산업용 로봇 분야에 대해서는 전략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네, 로봇도 약간 큰 틀로 보면은 휴머노이드가 있고 아니면 산업용 물류 로봇 뭐 약간의 이쪽으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기대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높이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자동화 물류나 아니면 이쪽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더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동화 물류나 이런 부분은 왜 더 각광 받고 있냐라고 본다면 노사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서 노사 리스크의 회피 수요가 더욱더 증가한다고 볼
볼 수가 있고 인건비 상승 및 노동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이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정부 정책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1등 국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더 키포인트를 본다라고 보면은 자동화 물류나 휴머노이드 관련해 가지고는 다 긍정적인 포인트는 다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동화 물류랑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랑은 약간 크게 멀다면 멀고 가까우면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 휴머노이드는 보다 어떻게 본다면은 약간의 사람처럼 움직이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나 이런 부분을 더 한다라고 본다면 자동화 물류나 이런 부분은 약간 공장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첨단 산업, 뭐 반도체 아니면 자동차 이쪽으로 더욱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실적이 더욱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표적으로 보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이 어떤 현대차 관련해서 자동차 쪽에서는 수혜가 제일 많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우로보틱스 같은 종목이 요 근래 갑자기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산업용 로봇 설계 및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라고 본다면 이 로봇이 하드웨어 쪽만 하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까지 통합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 소프트웨어를 한다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AS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이나 실적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라우 로보틱스가 요즘 각광받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앞서 전고체 배터리도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부품주들이 완성품보다는 더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부품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밸류체인을 주목을 해야 되는 그 투자 포인트가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요. 그리고 밸류체인이 워낙 넓다 보니까 방대하잖아요. 네. 어떠한 부분을 주목하시는지도 대표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이 부품 쪽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본다면 네.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너도 나도 로봇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많이 만든다라고 봤을 때는 네. 어떻게 보면 업체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부품주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부품주도 어떻게 보면 무시를 못하는 부분이 로봇 하나하나 이 부품이 첨단 기술이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감속기와 액추레이터 뭐 이런 부분은 정밀도, 내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높은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뭐 자동화 물류 관련해가지고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완성품 같은 경우에 특정 업황에 따라 변동성이 어느 정도 생길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은 뭐 시장에서 약간의 성장성으로 자동화 쪽이냐 아니면 휴머노이드 쪽이냐 약간의 이 부분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뭐 나중에 봤을 때는 휴머노이드 쪽 산업이 더욱더 각광을 받으면서 자동화 물류 쪽이 조금 더 안 좋아질 가능성 아니면 휴머노이드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더뎌지면서 자동화 물류 쪽으로 더욱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 이런 부분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품 관련 기업들은 다 수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황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부품의 수요나 아니면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만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저는 부품주가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까도 계속적으로 얘기해드렸지만 뭐 감속기나 액추레이터 뭐 전고체 뭐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저는 액추레이터가 제일 각광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요즘에 정말 잘 가고 있는 로봇주가 뭐냐라고 본다면 로보티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엔 뭐 하이젠 RM이라는 이런 종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종목들 다 어떻게 보면 액추레이터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봇의 필수 부품 이 부분이 약간의 국산화, 기술 개발 이런 부분이 맞물릴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치가 제일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로봇주들을 급등하고 있는데 사실 주가라는 게 급등을 한다면 또 조정 국면에 들어서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급등을 했는데 앞으로의 변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단기적인 매매 전략과 또 중장기적인 전략 좀 나눠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탑픽 종목이 있다면 그거까지 힌트를 좀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단기랑 중기랑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로봇 네. 관련 주다. 단기적으로는 약간 기술적으로 약간 시장 초점을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기술이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이슈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 그걸로 실적이나 이런 더 많이 뽑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이젠 RNM이라는 이 종목이 단기성으로 더욱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휴머노이드 액추레이터 개발 프로젝트의 총괄을 주관을 하는 기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관련해가지고 휴머노이드 액추레이터 산업과 이런 부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기대감이 더욱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SPG라는 종목이 유망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2%가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계속적으로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보수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적자보다는 흑자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글로벌 감속기 관련 시장 점유율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언제 올라갈 가능성, 약간의 기대감보다는 안정성이 더욱더 올라갔다. 왜냐?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종목이 더욱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헤어솔루션 이정호 대표와 함께 로봇 관련된 산업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는지 단기적인 측면과 중장기적인 측면 나누어서도 전략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산업용 로봇 산업이 다 크긴 하겠습니다만 성장을 할 때 무엇보다 주목해봐야 될 것은 부품 관련된 섹터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만큼 관련된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도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금과 은의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금, 은 스위치는 온. 2025년 9월 전 세계 금융 뉴스는 금과 은의 기록적 상승으로 가득합니다. 금값은 온스당 약 3,600달러, 은값은 온스당 40달러를 넘어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단순한 가격 변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경제적 요인과 정책 변화가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금과 은 가격이 동시에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 금은 고대부터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불렸습니다. 전쟁, 금융위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때 투자자들은 금으로 몰렸죠. 2025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중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긴장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금값은 온스당 3,600달러, 원화 약 4,97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 역시 수요를 끌어올리는 요인입니다. 결국 금값 강세는 투자자 심리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선택에서도 비롯된 현상입니다. 두 번째, 은의 이중적 성격. 은은 안전자산이면서 산업 원자재이기도 합니다. 최근 은값 상승은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스마트폰 등 첨단 제조업 수요 덕분에 강하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IEA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태양광 수요는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은값은 온스당 40달러를 넘어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즉, 금이 위기 상황에서 빛나는 방패라면 은은 산업 전환기에 주목받는 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책과 통화 환경의 영향. 금과 은 가격은 통화 정책과 달러 가치 변화에 민감합니다. 2025년 들어 연준 금리 동결과 인하 기대감으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가격 상승을 자극했습니다. 또한 신흥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와 인플레이션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금과 은은 실물 자산으로서 매력을 높였습니다. 금과 은의 가격 상승은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라 안전자산 선호, 산업 수요 증가, 통화 정책과 달러 가치 변화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숫자 뒤의 숨은 구조를 이해하면 오늘의 금과 은은 단순한 시장 지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이 흐름을 한눈에 읽는 것이 시장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종목 바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점검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신고가의 주역은 오늘도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시장 강하게 이끌어주고 있고 이제 반도체 투탑이 활약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오늘 장 초반에 또다시 신고가를 갈아치웠죠. 지난주에는 HBM4의 성공적인 개발 완료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는데 이 소식 들려오고 난 이후로 외국계 IB에서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읽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지난 7월 17일에 내년 HBM
가격이 전년 대비 2자릿수 이상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SK 하이닉스 주가 하락에 촉매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리포트에서는 이 2자릿수 급락 전망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HBM4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의 난이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한편 일반 D램과 낸드 가격은 연말까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지난 7월 리포트에서 봤었고 내년 상반기에는 가격 조정을 예상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서브 수요가 지속될 시에 내년 상반기까지 가격 상승세가 연장될 수 있다라면서 룸을 더 열어놨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은 반도체 업체 전반을 계속해서 호재가 되고 있죠. 국내 증권가에서도 잠깐의 조정은 물론 있겠지만 연말까지 실적 상향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메모리 가격 강세로 인해서 하반기 수출 증가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출하량이 기존 전망을 웃돌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기업용 ESSD 수요 개선과 환율 효과로 인해서 실적의 전망치는 더 눈높이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입니다. 반도체주들 오늘 분위기 어떤지 현재 구간 시세 함께 살펴보시죠. SK 하이닉스도 오전 장중에 하락 전환했다 다시금 상승에 성공한 모습이죠. 현재도 1%대 강세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33만 3천 원 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종목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LTC가 2자릿수대 급등세 가져가고 있고요. 유니센과 테스, FST까지 8에서 9%대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결국에 오늘 장 이전에 발표가 나왔죠.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주는 축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부총리의 오늘 발언이 있었고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그리고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코멘트 내놓았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증권사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이 없어진 만큼 증권주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더 됐다라고 임무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세제 개편안 관련 리스크가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코스피 우상향 흐름 증권가의 자기 자본 이익률 ROE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했고요. 거래대금 증가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누적 일평균 거래대금 24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증권 업종 내에서 최선호주로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을 꼽고 있는데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구간의 시세 살펴보시죠. 네, 키움증권이 7%대, 한국금융지주도 6%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이 밖에도 다른 증권주들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는 가운데 NH투자증권도 돋보입니다. 5% 이상 상승하면서 21,6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국증권, DB증권까지 3% 가까운 오름세 포착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로봇 규제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로봇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시세 연속성이 확인되려면 오늘 나오는 발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라는 것을 오늘 열고 있는데 로봇 등의 신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위한 실증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로봇 도입을 산업 지역에서 확대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규제가 철폐될지 그러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보자면 지난주 9월 2주 기준으로 국정 지지율의 경우에는 잘했다라고 보는 긍정적인 평가가 54%, 잘 못했다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41% 기록하면서 소폭의 이제 긍정적인 의견이 줄어들고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올라온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또 어떤 발표가 있을지 함께 주시해 보시죠. 오늘 로봇주들 분위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포착되고 있는데 휴림 로봇이 17% 급등 흐름 포착되고 있고요. 로보스타의 경우에도 13% 이상 오르면서 35,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에브리봇의 흐름도 돋보이고 있고요. 하이젠, R&M, 두산 로보틱스 동반 2%대 강세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대미 관세 협상은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미 투자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불안감까지 나타난 상황이죠.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자동차 대미 관세가 이제 역전되면서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내일부터 15%의 자동차 관세를 적용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와 10%포인트 더 물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세율이 벌어진다면 이렇게 단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이 지금은 토요타 라브4 하이브리드보다 훨씬 저렴한데 이러한 관세가 적용받게 된다면 이 토요타 라브4보다 기아 스포티지가 더 비싸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당연히 미국 수출에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완성차들 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을 만난다고 하는데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만큼 어떠한 새로운 이야기가 좀 구원이 될 수 있을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성차 업체들 부품 자동차까지 오늘 분위기 좋지 않은데요. HL, 만도, 현대위아, 화신과 같은 부품주들 일제 2에서 4%까지 낙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도 오늘 3% 넘게 빠지면서 21만 5천 원 선까지 하락 반전했습니다. 기아의 경우에도 4%대 낙폭 그리면서 10만 1,500원 선 지나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 점검해 보셨고요. 이번에는 증권가 전화 연결 통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서용훈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특징주들 좀 점검해 보고 있는데 어떤 종목 눈길 주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은 키움증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오늘 증권주들의 강세가 오늘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은 기재부에서도 양도세 관련해서 50억 현행을 유지하기로 발표를 하고 이거에 따른 공식화가 되면서 증권주들의 상승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이슈도 좀 해소됐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수가 이로 인해 3,4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주면서 증권주들의 수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 움직임들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증권주들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SK라는 지주사 좀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취임 기자회견 관련해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도 발표가 되었지만 앞으로의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주사에 대한 상승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SK그룹이 우호 지분이 많다라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사주가 지금 현재 24.8%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지금 현재 우호 지분 자체가 25%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 유통 자체도 굉장히 적은 상황 속에서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들까지 발표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도 통반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증권주, 지주사주 흐름 함께 점검해 주셨고요. 이 밖에 종가 베팅주로는 어떤 종목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눈가 베팅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동방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해운주로도 알려져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조선 업종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상운송과 컨테이너 터미널, 그다음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지선 자체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선 기자재 쪽이 좀 조정을 받고 있으나 미국의 MRO 사업과 더불어서 지금 무호국가에 대한 MRO 사업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지게 된다라면 바지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최근에 동방 역시 바닥권에서 강한 상승세 이후에 좀 거래량이 감소시키며 눌림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바지선 수요에 대한 증가는 하반기에 확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종가 베팅주로서 충분히 좀 관심을 갖고 좀 진행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장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방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약 45분가량 남겨둔 가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체크해볼 만한 종목들 만나보시죠.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널샷이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 먼저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증권주가 단연 돋보입니다. 키움증권을 비롯한 증권주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의 유지 소식에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로보스타의 경우에도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정부의 로봇 규제 철폐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NC소프트의 경우에도 연이틀 상승하고 있는데요. 신작 아이온2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집중해 볼까요?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농심홀딩스. 지난주에는 농심이 이렇게 급등을 하더니 이번 주에는 지주사인 농심홀딩스가 아주 좋은 흐름 보이고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방금 상한가를 들어갔죠. 좀 들어갔다 빠졌다 하고 있는데 일단 농심홀딩스가 이제 농심보다 더 오를 것이다라는 어떤 시장의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최근에 좀 받고 있는 더 오를 것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면 농심도 계속 올라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농심이 오르는데 농심홀딩스가 더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농심이 안 오르는데 농심홀딩스 혼자만 오르는 건 힘들다라는 얘기죠. 이제 캐대언의 어떤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넷플릭스 역사상 처음으로 3억 뷰를 지금 이제 목표로 두고 있는 애니메이션.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장의 관심이 캐대언 자체보다도 캐대언의 이제 그 OST 곡인 그 골든이라는 곡을 전 세계에서 유명한 가수분들이 이제 챌린지를 하면서 굉장히 그 쇼폼 같은 데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과거에 이제 그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챌린지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워낙 이게 고음을 많이 써야 돼서 지금 그 덕분을 지금 제가 봤을 때 캐대언이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농심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좋은 부분이고 우리가 보통 지주사를 하면 사업을 하는 지주사가 있고 순수 지주사가 있죠. 사업을 하는 지주사는 대표적으로 두산이 좀 있을 수가 있죠. 지금 두산이 전자 그 비지로 굉장히 좀 잘 나가죠. 근데 농심홀딩스 같은 순수 지주사죠. 한마디로 이제 어떤 연결회사들의 자회사들의 배당금이나 아니면 농심이라는 이름을 이제 달고 그걸 달아주고 거기 이제 로열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받으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인데 자 그러면은 지금 왜 농심홀딩스가 농심보다 더 갈 것이다라고 시장이 분석을 하는지 과거에 실질적으로 2016년도 초에 농심이 신고가를 갱신을 했었을 때 그때도 농심보다 농심홀딩스가 더 올라가긴 했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그런 어떤 경향이 지금에도 이제 반복이 될 것이다. 그런 분석인데 농심 지분, 농심이 지금 농심홀딩스로 종속회사로 편입이 돼 있진 않죠. 그 지분율이 50%가 안 되기 때문에 농심 같은 경우에는 농심홀딩스가 지금 현재 32%, 그다음에 율촌화학이 31%를 갖고 있는데 시총으로 퍼센트로 계산을 좀 해보면 지금 농심 시총이 3조 5천억에 32%니까 한 1조 원 정도 지분 가치. 율촌화학은 지금 8,100억이니까 한 2,700억 정도 지분 가치를 계산을 하면 지금 현재 농심홀딩스의 5,300억의 시총은 너무 작다.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건 농심이 올라야지. 농심홀딩스가 오늘은 다른 흐름이든
다른 흐름이겠지만 앞으로 농심이 계속적으로 올라야지 농심홀딩스가 가장 중요한 단어 더죠. 더라는 단어 더 오른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퍼가 어제 전일 금요일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 기준 퍼가 0.2 정도 PBR이 0.2 정도밖에 안 되는 극저평가긴 한데 이게 뉴스나 어떤 호재거리는 아니죠.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농심이 계속 올라야지 농심홀딩스가 더 오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뭐 농심홀딩스 상한가 주주분들 일단 뭐 굉장히 좀 축하드리고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참여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뭐 외국인들이 소폭 순매수, 기관 소폭 순매도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제 상한가를 지금 들어가 있어서 오늘 접근하는 건 좀 무리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거의 개인들 위주의 수급이기 때문에 큰 어떤 의미는 없고요. 차트 중간적으로 봤을 때 뭐 상당히 어제 이제 시초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시초가만 좀 높게 잡고 음봉으로 빠져서 주주분들 굉장히 좀 서운하셨을 텐데 오늘 그 좀 어떤 뭐 한을 푸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주봉이나 월봉으로 길게 2016년도에 농심 홀딩스 차트를 보시면 그때 농심의 신고가 갱신하면서 농심 홀딩스가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농심 주가니까. 근데 농심 홀딩스도 과거의 어떤 경향을 봤을 때 농심 주가보다 베타가 좀 높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농심의 주가 잘 비교하면서 대응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농심홀딩스 상한가까지 올라온 상황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이쪽 좀 점검해 봐야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오늘 분위기 좋지 않고 당장 이제 내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가 15%로 낮아지기 때문에 현대차로서는 북미 사업에 네.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 한미 그 통상 협의회 합의와 관련돼서 좀 약간 딜레이가 너무 되고 있어서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무거운 듯한 느낌인데 일단 뭐 국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3,500억 달러라는 것을 미국에서는 현금으로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가지고 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걸 어떻게 마련을 하느냐.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뭐 물론 뭐 1년에 3,500억 달러를 뭐 투자를 하라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1년에 외국에서 벌어 들어오는 달러가 300억 달러 전후입니다. 조금이었을 때 한 200억 달러, 많으면 300억 달러인데 그걸 어떻게 마련하냐에 따라서 일단은 뭐 마련하기는 힘들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미국 쪽에 이제 통화 수합을 하자라고 했는데 어제 뉴스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죠. 뭐 사실 거절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기축 통화국이기도 합니다만은 미국이랑 무제한 통화 수합을 하고 있는 나라로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어떤 3,500억 달러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아니면은 정부에서는 지금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의까지 기간을 좀 열어둬야 된다. 그러니까 밑에 이제 장관급이나 차관급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빨리 좀 해결이 돼서 속 시원하게 좀 관련주들이 좀 상승해 줬으면 좋겠는데 네.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잠깐 브리핑해 주셨듯이 일단 내일 기준으로 현대자동차가 일본산 자동차 대비해서 관세가 더 높아지죠. 물론 현지 생산분에 관해서는 상관이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전기차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일단 그 종료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기차보다는 사실 전기차를 사는 데 있어서 보조금이 큰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는데 보조금이 이제 종료가 되니까 나 이제 전기차 안 사고 차라리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살래. 이쪽으로 이제 어떤 판매가 늘어날 텐데 네. 지금 현대차 기준에서는 미국 내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 세계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도요타 대비해서 상당히 좀 불리한 입장이다. 이게 지금 현대자동차의 주가 하락을 밑으로 좀 끌어당기고 있는 주요한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언제 이게 사실 현대자동차의 가격을 미국에서 어떻게 정하냐면 도요타 자동차 이제 같은 등급의 자동차가 있으면 도요타 자동차보다 현대 자동차는 그 위로 가격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물론
뭐 제네시스 같은 자동차는 좀 다른 예가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뭐 전 세계 기술도 1등이고 지금 뭐 판매도 1등이 도요타 자동차를 넘어설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것 때문에 현지 생산이 지금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현대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하겠다라고 몇 번 강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기사화가 된 게 없기 때문에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어떤 팩트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최근에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LG엔솔 공장과 관련돼서 네. 현대자동차나 LG엔솔이 그거 갖고 사실 빠지진 않았습니다. 빠지진 않았는데 나쁜 얘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쌓여가니까 어떤 시장에서 계속 안 좋은 시선으로 이제 현대자동차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최소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공사 완공 시점이 좀 딜레이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차트랑 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연일 올라도 싸다라는 평가를 받았을 텐데 현대자동차가 지금 시장 대비해서 너무 못 오르고 있는 네. 상황이죠. 그러면은 반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도요타 자동차는 오르고 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를 하면 물론 관세 같은 거 발표가 됐을 때 순간적으로 도요타 자동차도 하루 정도 반짝 상승을 몇 번씩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연속으로 추가 상승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완성제 기업들 자체의 어떤 주가 흐름이 좋은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뭐 테슬라는 완성차 기업이지만 좀 결이 다른 기업이고 전체적으로 완성차 기업들 전 세계에서 어떤 뭐 탑5 정도 급의 자동차 기업들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아요. 수급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일단 외국인들 기관 수급은 외국인 수급 최근에 좀 약간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수급 어제는 뭐 지난주 금요일에 팔았습니다만 오늘 일단은 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오늘 외국인 기관 다 수급이 좀 안 좋긴 한데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지점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지만 자동차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나는 종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코스피 수익률보다도 못 쫓아가는 혹은 그것보다 아웃퍼폼하지 못하는 기업을 갖고 있을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만년 저평가였는데 그 저평가를 해소를 하기 위해선 뭔가 좀 특별한 게 필요한데 그 특별한 게 아직은 좀 없다라는 점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단 현대자동차 제가 현대자동차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그냥 홀딩 포지션으로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점검을 해봤습니다. 시장 편승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마음이 아픈데 일단 이 악재가 좀 재빨리 해소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네요. 함께 점검해봤고요. 오늘의 특징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엔 포착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월요일인데 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최근에 보험주들이 급등은 아니더라도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대해상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대해상. 자, 우리가 보통 보험주 얘기 나올 때 이제 그 앞전에 나오는 어떤 재료가 있으면 항상 보험주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앞전에 나오는 재료가 뭐냐면 금리 인하거든요. 금리 인하에서 보험주들은 뭐 항상 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봤고 이번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한 8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미국 금리 벌써 이미 이제 제가 봤을 때 시장 분위기가 다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발표가 뉴스거리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금리를 인하를 하면 보험주들이 왜 시장에서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받는지 그 부분을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일단 나머지 부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인하를 하면 금리 인하한 다음에 발행이 되는 채권은 금리가 전보다는 좀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금리가 인하되기 전에 발행됐던 고금리의 채권들은 시장에서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죠. 물론 금리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사들은 이 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금을 갖고 대부분 채권을 사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채권의 평가 이익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일단 그 금리 인하 시기에 어떤 그 보험주들을 평가를 좀 좋게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좀 어려운 단어가 좀 하나 나오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걸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신계약 CSM 배수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주들 얘기할 때 이제 보험주들 평가할 때 나오는 단어인데 신계약 CSM 배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지금 새로 계약하고 있는 보험 계약을 갖고 미래에 벌 수 있는 돈을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거예요. 한마디로
좋은 거죠. 이게 지금 현대해상이 얼마 전에 발표하기로는 17.4로 발표했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5%, 4.5% 정도 높아졌다. 굉장히 급등을 한 겁니다. 지금 동종 업계의 보험사들의 이 신계약 CSM 배수를 보면 삼성화재가 지금 13, 그다음에 메리츠화재가 12, 그다음에 DB손해가 지금 현재 보험주들 탑픽은 DB라고 얘기를 증권사들은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DB가 16이에요. 근데 네. 현대해상이 17.4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마디로 이제 뭐 그 GA 제네럴 에이전시 같은 데다가 위탁을 맡기면서 출혈 경쟁을 안 하고 우리는 미래의 어떤 그 수익을 중장기적인 수익을 위해서 지금 단기적으로의 실적 감소는 감안을 하겠다. 이게 지금 현대 해상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보험주들 중에서도 많이 오르진 않습니다만 2% 조금 올랐다가 위에서 약간 밀리고 있는데 흐름이 가장 좀 양호한 것 같아요. 퍼만 보더라도 보험주들 중에 퍼가 지금 현재 1이 넘는 보험사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0.5 정도로 퍼가 아니라 PBR 0.5대로 뭐 제일 저평가고 미래의 어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신계약 CSM 배수도 가장 높다. 보험사들 중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단기적인 수익은 포기하고 미래의 수익을 택했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뭐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나라 보험사들 1분기 실적 다 안 좋았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이 저점에서부터 굉장히 꾸준하게 좀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빨간색 선 끝 쪽에 확인을 하시면 기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추세는 약간 매수 기조긴 한데 일단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약간 매도 쪽으로 방향을 좀 튼 부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로 봤을 때도 사실 금리 인하가 뭐 누구나 시장에서 이제 90% 넘는 확률로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현실화 됐을 때 보험주들을 시장에서 보는 뷰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지금 가격적인 전략이 28,300원이네요. 저는 28,500원 이하면은 일단 현대해상의 현재 내용 감안했을 때 큰 무리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높게 잡진 않았습니다. 32,000원, 손절가 27,000원으로 딱딱 좀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해상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FOMC가 이번 주 중에 예정돼 있는 만큼 금리 인하 관련 모멘텀 받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죠. 목표가 32,000원으로 책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키워드 상위에는 소캠과 반도체 등 확인되고 있는데요. 소캠부터 오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제2의 HBM이라고 불리는 이 소캠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획을 변경했다라는 소식들 오늘 시장에 나왔습니다. 기존의 이 소캠 1 프로젝트의 경우에 기술적 결함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소캠 2 프로젝트로 변경했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3사가 이 샘플 테스트에 착수했다는 소식까지 오늘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기존의 마이크론의 우위를 좀 예상을 했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도 기회가 생겼다라는 점 오늘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관련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CG트로닉스의 경우에는 19%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테스의 경우에는 8.9%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이펙트도 5.9%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3A로직스 4.7%대 또 오늘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증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윤철 부총리가 이 대주주 주식 양도세에 대한 기준 요건을 현행대로 한 종목당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민간 여론과 또 이 여당의 의견을 좀 고려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지주사들도 증권주들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확실히 노이즈가 해소됐다라는 점에서 오늘 증권주들 강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7.4%대 급등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해냈고요. 한국금융지주의 경우 6%대 급등, NH투자증권도 5.3%대 강세, 신영증권 5%대 강세, 미래에셋증권도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로봇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FOMC를 좀 앞두고 성장주들에도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신산업에 대한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내놓으면서 로봇주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로봇주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네, 현재 구간에서 휴림 로봇의 경우에는 19%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로봇스타도 14%대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로메카 3.8%대, 로보티즈 3.5%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1.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오전장 대비해서 투심이 좀 약화됐다라는 점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드렸습니다. 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매주 월요일마다 맥락 시간을 통해 각 섹터와 산업을 대표하는 연구원을 모시고 그 업종의 앞으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달리는 시장 가운데서도 소외되고 있는 게임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정의훈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게임 업종이요, 종목별로 가끔 튀는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과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원님께서는 투자 심리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국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장기간 이제 주가 부진을 겪었다가 지금 네. 올해 들어와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에는 종목별로 편차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국내 산업에서의 그런 산업 성장성 부진이 모든 게임주의 발목을 잡았다라면 그 몇 년간의 게임주별로 비용 통제라든지 아니면 신작 준비와 같은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올해 들어서 이제 드러나는 종목들은 이제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좋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서 좀 실패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또 계속해서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국내 게임주들을 보실 때 어떤 섹터 전반의 턴어라운드보다는 개별 종목별로 어떤 신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실적에 대한 방향성이 어떤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반적인 업종보다는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신작으로 기대감이 가장 뜨거운 업종 회사가요. NC소프트, 아이온2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과 전망 나오면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온2로 과연 NC소프트가 주가 도약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NC소프트 하면 리니지 모바일 네. 게임이 굉장히 회사의 실적을 좀 지탱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모바일 리니지를 제외한 신작들의 성과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리니지 M, 리니지 2M, 리니지 W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리니지 W가 2021년에 나왔습니다. 21년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작 공백이 오래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적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이 모바일 리니지가 탄탄하게 버텨줬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게임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이 자연 감소하는 부분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NC소프트에겐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최근 몇 년간 냈던 신작들이 부진을 이어지면서 주가나 실적 모두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에 아이온2라고 하는 신작이 굉장히 좀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온이라고 하면 원래 기존의 PC에서 가지고 있던 NC소프트의 강력한 IP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부진한 와중에 이제 NC소프트가 준비한 기대 신작이기도 한 만큼 투자자들이나 게임 유저들에게도 같이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말과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인력 조정을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쪽에서의 컨트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11월 달에 이제 출시가 확정이 된 아이온2의 어느 정도 성과에 따라서 좀 영업이익 레벨도 좀 내년도에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는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 아이온2의 흥행이 주가 향방을 좀 가름할 것 같습니다. 출시 자체가 11월 19일로 확정이 됐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신작으로 인해서 주가에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게 뱀피르를 지금 출시한 넷마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단점이라고 해야 되는 게 흥행은 많이 하는데 수명이 좀 짧다라는 게 항상 지적을 받아왔던 부분이었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전략 세워야 될까요? 그 언급해 주신 대로 사실 게임주의 신작이라고 하면 신작의 초반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 성과가 얼마만큼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아무래도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하는 IP가 굉장히 크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분기마다 매출 하향폭이 굉장히 좀 컸었고 그 다음에 있던 신작이 그 하향폭을 많이 메꿔주지 못하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은 못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에 반등하는 모습이 그쳤었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넷마블이 조금 달라진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신작이 출시되고 나서 신작이 매출 하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점이 첫 번째 특징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신작이 처음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다음에 그 이후의 신작들이 뒷받침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초에 3월에 나왔던 RF 온라인 넥스트, MMORPG RF 온라인 넥스트가 출시가 되고 나서 성과가 잘 나오고 좀 중장기적으로 지금까지도 매출 순위권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온 5월에 출시된 세븐나이츠 리버스 또한 출시되고 나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나서 지금도 매출 성과가 유지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출시된 뱀피르도 유사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초반 매출 성과는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신작들의 연이은 흥행도 중요하지만 기존 작들의 매출 하락폭이 얼마만큼 잘 방어될 수 있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몬스터 길들이기 스타다이브 그리고 몬길 스타다이브와 7개의 대제, 오리진과 같은 기대 신작 IP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반기 IP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또 상반기에 출시했던 뱀피르를 포함한 기존 IP들의 매출 하향폭만 좀 많이 줄인다라고 했을 때 이익 레벨과 주가도 같이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넷마블 또 하반기에 신작이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출시한 그러한 게임과 함께 더불어서 하반기 신작들까지 흥행하게 된다면 주가 레벨업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AMD와 협업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더라고요. 붉은 사막에 대한 글로벌 론칭에 좀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게임스컴에서도 붉은 사막 호평을 받았거든요. 근데 출시가 하는 걸까요? 계속 좀 지연이 돼서 어떻게 바라보세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우려하시고 그러니까요. 좀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붉은 사막이 개발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연이은 이제 출시 지연으로 인해서 주가와 실적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출시일이 확정되는 것이 좀 리스크를 줄이는 데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게임쇼에 출품이 되고 유저들로부터 호평을 많이 얻을수록 그런 아쉬움들은
더 커져가고 있는 그쵸. 것이죠. 그래서 이번 게임쇼 같은 경우에는 게임스컴에서 여러 부문에서 노미네이트 되긴 했지만 수상으로 이어지진 않은 점이 다소 좀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내년에 상반기, 내년 1분기에 출시되는 것은 어느 정도 회사가 좀 자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기대를 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에서 좀 짚어볼 수 있는 리스크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실제로 출시했을 때의 신작 성과거든요. 그러니까 붉은 사막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몇 년 전에 트레일러 영상이 나왔을 때 그때의 게임 퀄리티로만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경쟁작들과 비교했을 때는 게임 퀄리티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출시가 계속해서 좀 지연이 되면서 연기가 되면서 불거지는 이제 우려점은 경쟁작들의 게임 퀄리티가 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픽이라든지 어느 게임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붉은 사막이 그런 압도적인 그래픽 퀄리티라든지 그런 게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우려 사항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게임사의 모든 게임사들의 숙제이긴 한데 게임을 출시하고 나서 좋은 성과를 내고 나서 결국엔 그 다음은이라고 하는 물음표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붉은 사막이 지연된 만큼 그럼 그 다음 신작들도 그렇게 지연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의문점을 게임사는 해소시켜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게임 신작에 대해서도 지금은 붉은 사막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 게임 신작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불안 요소를 가지고 갈 수는 있지만 연말로 갈수록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은 또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유의하시면서 좀 펄어비스를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붉은 사막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는데 과연 이번에 출시됐을 때 그러한 놀라움만큼이나 흥행을 할 수 있을지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넷마블 이야기를 하면서요. 게임이 흥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얼마만큼 인기를 끌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장기적으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게임 중에 하나가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배틀그라운드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을 계속해서 안정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신작에 대한 기대감까지 현재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래프톤이 신작과 그 실적 모멘텀이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네. 종목과 크래프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종목은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이 컸었잖아요. 뭐 네, 예를 그쵸. 들면 넷마블이나 NC소프트나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사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기존에 있던 배틀그라운드 펍지라고 하는 IP의 트래픽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은 것 네. 같아요. 워낙 매출 규모나 그런 수익성 규모도 펍지 IP에 대한 비중도도 높고 집중도가 높은데 그리고 크래프톤이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한 시점도 펍지 IP 트래픽이 늘어나면서였거든요. 그래서 이 펍지 IP의 트래픽이 늘어나면서 같이 수익성도 크게 늘어난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근에 한 상반기 정도만 봤을 때는 크래프톤이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2분기에 특히 좋지 못했던 이유도 이 펍지 IP 트래픽이 좀 정체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감이 좀 많이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하반기 때도 결국에는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펍지 IP 트래픽을 얼마만큼 다시 좀 회복을 시킬 수 있고 성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 높아진 트래픽에 연관되는 그런 콜라보나 어떤 BM들이 얼마만큼 잘 적용이 돼서 이게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시장에서 봤을 때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에스파 콜라보라든지 슈퍼카 콜라보가 유저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얻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익단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요소가 이제 신작이 될 것 같은데 다만 아쉬운 점은 올해 연말까지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지금 기대 신작이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모멘텀은 이렇게 많은 기대 신작이 없고 내년도로 넘어갔을 때 서브노티카 2라든지 이런 신작들이 좀 기여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크래프톤 기업에서의 실적에서의 이 규모 자체가 성과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기존 IP 매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연말까지도 역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이 펍지 IP가 얼마만큼 트래픽이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크래프톤 하면 사실 원히트 원더라는 이야기도 함께 이렇게 많이 거론될 만큼 신작에 대한 이슈물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덜한데요. 올해 역시나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펍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신작의 기대감은 내년까지는 조금 더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신작의 연기가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도 불안감이 좀 커지실 것 같은데 가디스 오더 이제 곧 출시될 예정이거든요. 주가의 반전을 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카카오 게임즈도 어떻게 보면 NC소프트와 굉장히 좀 유사한 우려 사항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네. NC소프트가 리니지 IP에 굉장히 크게 좀 매출 비중을 뒀었고 그게 좀 장기화됐었다라고 하면 카카오 게임즈 또한 오딘이라고 하는 메가 IP를 제외한 신작들이 계속해서 우하향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신작 흥행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실적이 많이 저조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돌고 돌아서 중요한 건 카카오 게임즈도 신작에 대한 흥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조금 주가가 반등을 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크로노 오디세이라고 하는 신작이 좀 기대감을 많이 받으면서 좀 반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크로노 오디세이가 원래는 기존에는 연말에 출시될 예정이었는데 유저들로부터 많은 좀 기대감을 받고 투자자분들도 좀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 내부에서 이거를 좀 더 잘 만들어서 출시를 해야겠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내년 2026년으로 좀 출시가 연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크게 변동을 줄 수 있는 IP 자체는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가디스 오더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출시가 연기가 되면서 물론 기대감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카카오 게임즈의 실적을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IP라고 보긴 힘들지만 좀 소소하게 좀 크로노 오디세이까지의 좀 시간을 좀 지켜보는 과정에서는 좀 유의미한 IP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정리해보자면 지금 게임주들 가운데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임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업종 전반적으로 막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게임주의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지금 현재 주도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섹터 전반이 같이 가는 모습도 아니고 명확한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몇 개의 종목에서 모멘텀이 발생하는 종목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종목들을 함께 들고 가면 네.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신작 같은 경우에서는 뭐 말씀드린 뭐 넷마블이나 NC소프트 같은 이런 게임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래프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요 세 종목 중에서 투자자분들께서 본인의 성향이 좀 신작에 좀 많이 좀 배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넷마블과 이제 NC소프트 그리고 좀 실적적인 안정감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크래프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더 밸런스 갖춘 종목은 넷마블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종목을 같이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정의윤 연구원과 함께 게임 업종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근 잘 가고 있는 시장과는 엇박자를 나누고 있는 게임 업종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옥석 가리기를 잘 하신다면 지금 시장 상승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관련해서 투자 전략 잡아주시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로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SK온이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단기 상용 비자 소지자들의 정상 근무에 문제가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내고 숙소 대기 인력을 현장에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등 다른 기업들이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SK온의 이처럼 발빠른 행보는 이번 사태에 대한 한미 양국의 해결 의지와 함께 현대차와의 협력 필요가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차는 이번 사태로 LG엔솔과의 합작 공장이 최소 2에서 3개월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며 미국 내 자사 배터리 수요의 60-70%를 담당하던 SK온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SK온은 조지아 커머스 지역 공장에서 연간 22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대차 메타플랜트와도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현대차의 수요가 SK온으로 몰리면서 30일부터 시행되는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 인한 생산 차질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규 공장들의 장비 인력 입국이 막히면서 향후 가동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SK온의 수혜가 예상되지만 비자 문제를 포함한 미국 내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업계 전체의 부담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월요일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갈게요. 오늘도 두 분 모셨고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오리드홀딩스 권영호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10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김 대표님, 네. 무슨 일입니까? 네, 일은 아니고요. 예, 이입니다. 예, 그건 아니고 일단 시장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여전히 지금 분위기도 3,400선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는 분위기로는 이어지는데 하지만 섹터로 보게 되면 그냥 반도체만 강하고 나머지는 또 소외받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뭐 섹터의 분위기도 좀 챙겨야 될 분위기고요. 그런 쪽에서 또 이번 주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항상 슈퍼위크지만 이번 주도 또 슈퍼위크입니다. 네,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이 하향되기 시작하면서 또 여러 가지 나오는 재정 문제, 그를 통해서 또 나오고 있는 총리 인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유럽 위기 쪽으로 조금 더 확산되는지 이것도 또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초에 대한 변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중국에서 또 경제 지표들, 실물 지표들이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부진하게 발표됐습니다. 좀 상승 쪽으로는 뭐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나쁘지 않았는데 예상치 대비 좀 부진하다 보니까 어떤 지금 시장은 계속 주식 시장은 강한데 실물 지표가 그만큼을 받아주지 못한다라는 쪽들에 대한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나오는데 소매 판매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질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FOMC가 있죠. FOMC는 말이 필요 없겠죠. 근데 지금 고용을 통해서 나오는 위축이 경기 침체의 시작이냐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경기는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경제 강하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의 인하 속도가 좀 줄을지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좀 더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함께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도 같이 연결되면서 경기 관련된 변수를 좀 이번 주 체크를 해볼 부분들이고 마지막 금요일 날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습니다. 항상 이럴 때 또 여러 가지 FOMC 결과를 가지고 또 변동성을 다시 그 다음날 키우느냐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또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같이 또 추세적으로 강한 모습들 쪽에서 단기 차익 매물의 어떤 빌미가 될지 아니면 그냥 추세가 유지가 될지 이 정도도 이번 주 계속 또 확인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연속해서 오래 올랐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겠죠. 미국의 FOMC, 선물 옵션 만기일에서 어떤 이슈 발생하는지도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권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면서 좀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코스피가 ADR 110이 넘어가면서 과매수권으로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른 어떤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외국인도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뭐 선물 시장에 베팅하고 같이 현물을 사는 방식이 아니라 선물에서는 2,000원가량 매도가 나오고 현물도 코스피, 코스닥이 좀 온도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수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으로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다만 반도체 같은 쪽은
오늘도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나왔던 게 이제 내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또 이제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AI향 그 메모리 수요나 이제 HBM 같은 어떤 특정 제품군이 군으로 집중되지 않고 메모리 전반적으로 좀 확대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있으면서 이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 전공정 쪽으로 유니셈이라든지 뭐 신텍 이런 소부장 쪽으로 좀 강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은 좀 집중을 해봐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있었던 게 이제 대통령의 그 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에서 나왔던 게 이제 로봇에 대한 그 어떤 산업 규제 합리화 논의가 좀 나타난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TPC라는 종목이 좀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치가 반영이 됨과 동시에 성장주 섹터에서 로봇 관련한 어떤 이슈가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소부장 쪽으로 또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퍼포먼스가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가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오르지 않은 어떤 로봇주라든지 오르지 않은 제약바이오 종목이라든지 금리나 수요의 섹터 중에서도 오르지 않은 어떤 저평가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코스닥에서는 그리고 반도체가 여전히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또 새롭게 올라온 섹터들을 잘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관련해서 이슈가 들려오기도 했었고요. 앞으로 또 어떤 추가적인 뉴스가 나올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시호가 분위기 조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강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했다가 오전 장중에 잠깐 반짝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엔 이내 상승 전환에 성공해줬고요. 계속해서 플러스권에 머물러 줬습니다. 3,409포인트까지 현재 올라온 상황. 오늘 장중에 3,420포인트까지 치솟으면서 나흘째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써주기도 했습니다. 장중 저점은 3,391포인트였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0.6%대 강세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5포인트 끌어올려주는 모습 852.44포인트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유지가 됐는데 1,700억 원대로 규모는 많이 줄어들긴 했으나 그래도 외국인 매수 우위가 포착이 됐고요. 반면에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덜어냈습니다. 개인도 7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동참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개인의 매수세가 주요한 시장이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각각 600억 원대, 300억 원대 매도 우위 기록했고요. 반면 개인이 물량을 소화하면서 1,400억 원대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도 코스피를 이끌어주는 주역의 역할을 해주었고요. 삼성전자가 1%대 오름세로 76,550원 선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33만 원대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대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KB금융도 강보합권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9월 15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상승의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무서운 질주를 하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오늘까지 4거래일째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고요.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오가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일제히 상승을 유지한 채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대주주 양도세가 50억 원으로 유지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더해지고 있고요. 소캠이나 HBM과 같은 기술주에 대한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일 들어오고 있는데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다시 고점을 돌파
돌파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46% 견조한 오름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종가 체결하는 데 성공했고요. SK하이닉스도 상승폭이 조금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역사상 최고점을 장중에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융과 특히나 증권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현행 50억 원이 유지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권 관련된 기업들의 모멘텀이 더해지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올해 초부터 계속 주목받았던 방산 관련된 기업들, 원전과 조선은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주도주의 변화가 지금 섹터상으로도 느껴지는 모습이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오늘 7%가량 오름세, KTNG도 2%가량의 상승세 나오면서 지주사들에 대한 기대감은 더해지고 있고요. 인터넷 대표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고 자동차주가 부진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일제히 4%에 가까운 낙폭을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트레이딩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알테오젠이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바이오주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움직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펩트론과 파마리서치, HLB 그리고 삼천당제약까지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미용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서는 휴젤이 오늘 1.7%가량 상승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LNC 바이오가 오늘도 힘이 굉장히 좋네요. 9% 이상의 강한 상승을 유지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그래도 오늘 상승으로 돌아선 채 유지한 채 상승 마감한 데 성공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도 일제히 상승했고요.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던 게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었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1.5%가량의 오름세를 유지한 채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일부 종목은 상한가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릴노공업이 2%, 그리고 동진세미캠도 2%,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4%가량의 오름세가 나왔고요. 오후장 들어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요. 테크윙이었습니다. 21% 강한 상승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는데 HBM 검사 장비 삼성전자는 테스트 통과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 향에 대한 테스트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후장 들어서 굉장히 큰 슈팅이 나왔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과 엔터주들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움직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이 결국에는 3,400선 웃돌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3,420선까지 올라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고요. 종가 같은 경우에도 3,407선까지도 유지해주는 움직임, 연일 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6%가량 오르면서 852선, 850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양 시장이 연일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오늘 4거래일째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을 이끌었던 건요. 외국인의 매수세였습니다. 특히나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 들어왔고요. 최근에 계속 이러한 기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2,6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포착이 됐고 반면 개인은요. 오늘 매수와 매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1,300억 원가량의 순매도 그리고 기관도 1,300억 원가량의 매도세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반면 코스닥은요. 개인만 나홀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1,3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냈는데요. 외국인이 580억 원, 기관이 370억 원가량의 매도세가 집계가 되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의 폭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일봉상으로 보게 된다면 개장 직후의 흐름이 더 좋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33만 원 선은 유지해준 채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막판에 좀 힘내주는 분위기였고요.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6%가량 빠지면서 황제주에서 이탈됐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B금융은 견조한 오름세를 보였지만 8위부터 10위까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3% 이상, 4%에 가까운 낙폭을 그렸고요. 전반적으로 깊게
눌리면서 이로 인해 시가총액 순위가 밀렸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코스닥 1위부터 5위 보게 된다면 혼조세가 펼쳐진 가운데 2차 전지 견조한 반면에 바이오주들은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도 부진한 움직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까지 해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외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선물의 위재현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오늘 환율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오늘 주간장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8원 오른 1,389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외환시장은 상당 경계감이 작용하며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 프랑스의 신용등급 발표를 주목하며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실제 강등 발표 이후 달러화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다시 집중하며 약세를 보였고 달러 환율도 이를 반영해 1,393원 개장 이후 소폭 하락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를 이어간 점도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대로 지난주 환율 하단을 지지하던 대규모 달러 매수세는 다소 주춤했는데 이는 한미 통화스와프 가능성이 언급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후 중에는 금요일 종가였던 1,388원을 한때 하회하기도 했으나 장 막판에 다시 종가를 소폭 상회하며 1,389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에 따른 우리나라 환율 시장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한미통상협상이 시장에서 공론화되면서 외환시장 영향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선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본은 외환보유고 1조 3천억 달러에서 대미 투자 5,500억 달러인데 한국은 외환보유고 4천억 달러 수준에서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로 달러 수급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 통화 스와프가 체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금액 측면에서 3,500억 달러를 향후 트럼프 행정 집권 기간인 3년간 투자하면 연간 약 1,17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다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스와프 한도가 300억 달러였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당시는 600억 달러가 한도였습니다. 게다가 과거 금융시장 혼란 사태와 대미 투자는 그 성격과 의도가 매우 다른 점도 있어 한국에만 일방적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협상의 시간이나 향후 조율 가능성 혹은 구체적인 투자 세부 내역이 나온다면 달러 매수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완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화 스와프 타결 가능성은 낮게 봅니다만 달러 매수에 대한 완화 가능성 언급해 주시면서 약달러에 대한 기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투자 판단 세우시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반도체 업종 강세 그리고 정부의 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 방침 발표 등으로 강세 흐름 이어가줬습니다. 그런데 기술적 과매수 구간에 좀 진입을 했고 관세 우려, FOMC 경계감도 남아있는 한 주입니다. 이번 주 전망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김 대표님께서는 어떤 점에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그냥 기승전 반도체죠. 네, 자꾸 오늘도 반도체 얘기 하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들으면 들을수록 반도체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은 됩니다만 네. 그만큼 그렇게 강조가 많이 되는 이유가 시장에서 어떤 분위기가 반도체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가는 시점이고 거기다가 이제 사이클이 돌아온다라고 보다 보니까 더 그런 흐름들로 이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투자를 확대하면서, 그러니까 한국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시스템 반도체나 아니면 뭐 관련된 AI 인프라 쪽에서 크게 들어갈 회사가 없다라는 쪽에서 소외되는 측면들을 받았었고, 그중에 HBM만 어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HBM의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는 하이닉스가 가장 좀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혔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혜 쪽으로 전반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가장 눈여겨볼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벌써 AI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서버 관련된 쪽들도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스토리지죠. 그런 저장 장치 쪽에서도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가 할 일이 많겠다라는 쪽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D램이나 낸드 같은 레거시라고 하는 쪽까지도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은 다른 거 없습니다. 가격만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를 그대로 누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격 상승 효과와 피해 상승 효과가 나오는데 그만큼 Q까지 받쳐주느냐가 가장 큰 문제겠죠. 네. 그 부분까지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까지 강한 사이클과 함께 확장된 사이클이 좀 길게 펼쳐졌을 때는 P와 Q가 동반적으로 다 좋았던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은 한때 좀 좋았을까라고 하다가 여전히 아니야라고 해서 가장 고민이 많았던 부분들이 Q의 확대라는 부분들인데 이것까지 받쳐주는 신호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번 사이클들은 생각보다 더 강하고 길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쪽들을 계속 조정이 잘 안 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짧은 조정이라도 조금씩 모아간다는 관점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반도체 소부장 저희가 또 조선주가 강하게 반영하면서 주가가 탄력받았을 때 뒤늦게라도 기자재가 폭등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도 그럴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포트폴리오를 맞춰가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지금은 전공정과 후공정을 다 보시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어떤 선단 공정을 계속 강화시키면서 반도체 원시 쪽 공정까지도 계속 끌어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전공정 쪽들도 봐야 되겠죠. 그와 함께 HBM은 또 하이닉스 중심으로도 계속 투자가 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계속 또 끌고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사이클 예상보다 더 강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반도체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계속해서 주고 계시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권 대표님께서는 이번 주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일단 이번 주에는 미증시에서 빅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FOMC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때 25 베이스 포인트를 인하하는 것은 거의 지금 확실시가 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FOMC 발표를 앞두고 재료 소멸 성격으로 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따른 어떤 경계감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그런 어떤 미증시의 흐름을 좀 읽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반도체 소부장 쪽은 계속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유동성 장세에서 반도체가 가는 날이 있고 또 제약바이오 섹터가 가는 날이 있고 또 2차 전지가 또 반등하는 날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일정이 또 유럽 피부과 학회가 있습니다. 내일 이제 유럽 피부과 학회에서 셀트리온이 이제 파이프라인을 공개하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주들이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일정에서 어떤 기대감이 불어오면서 셀트리온을 비롯한 제약바이오 섹터들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내일 모레는 이제 배터리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네. 지금 LG엔솔이나 2차 전지 쪽이 ESS 모멘텀으로 상승하다가 최근에 또 이제 미국에서 구금 사태 이후에 이 제조업에 대한 어떤 투자가 지연된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정책향 ESS가 국내에서 또 이제 투자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ESS 쪽으로 2차 전지 쪽으로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쪽 일정에 따라 반등할 수 있을지 그리고 배터리 컨퍼런스까지 2차 전지 쪽 일정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시장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김 대표님은 어떤 종목 집중하고 계십니까? 네, 기껏 반도체 얘기해놓고 다른 쪽 가져와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봐야 되겠다라는 쪽에서 한택이라는 회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공기기 쪽에서 한 50년 이상 업력을 가져온 장인입니다. 그런 쪽에서 애프터마켓까지도 강점이 있는데 이쪽을 왜 또 챙겨보냐면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 LNG 플랜트 쪽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했구나라는 쪽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 들어가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액화 이산화탄소, NLCO2죠. 이쪽과 함께 수소, 암모니아 이런 쪽의 저장 용기 쪽에 확산이 들어왔을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이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이 지금 진심으로 화석 연료에 대해서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입장 쪽에서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추진 중인 SMR 프로젝트와 함께 사용 후 핵 연료 저장 용기 이런 쪽까지도 있다 보니까 원자력과 LNG를 다 아우르는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반도체가 좀 쉰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지난 고점대 부근에 넘어갈 걸로 보면서 약 한 6만 원대 정도까지 목표가를 삼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만 3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택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넥스트레이드 마켓에서도 5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목표가 6만 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권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집중하고 계실까요? 네, 저는 오늘 한스 바이오메드 가지고 왔는데요. 스킨 부스터 쪽으로 해서 이제 리쥬란, 네. 파마리서치가 뭐 20만 원에서 지금 60만 원까지 거의 3배 가까이가 올랐는데 지금 최근에 이 파마리서치의 리쥬란을 경쟁하는 그 대항마로 지금 떠오른 게 리투오거든요. 리투. 그래서 이제 그 LNC 바이오가 어떤 그런 모멘텀으로 리투오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으로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신개념 ECM 스킨 부스터를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가파르게 단기간에 오르긴 했지만 여타 다른 스킨 부스터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단기간에 좀 주가가 많이 뛴 만큼 조정 시 음봉에서 좀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의 장점은 뭐냐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좀 오르는 경향이 많지만 이 종목은 그래도 본업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 가슴 보형물 쪽으로 이제 국내 1위 기업이다 보니까 네. 좀 본업이 좀 탄탄한 그런 기업이고 이제 관광객이 급증하면서부터 지금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면 미용 쪽 그리고 이제 수술, 성형 수술 이런 걸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이렇게 역대급으로 좀 거래량이 많이 터져줬는데 보통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래량이랑 그리고 이게 새롭게 자금이 유입되는 거래량이 좀 다르거든요. 분봉상으로 봤을 때 장 초반에 오늘 캔들 20% 이상 장대 양봉에서 9시부터 9시 반까지에 들어 올렸던 자금이 이탈하지 않고 계속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횡보하는 어떤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추후에도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급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정도로 좀 설정해 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의료관광 수혜주 쪽으로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한스바이오메드 목표가 2만 원으로 설정 도와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도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고 두 분 보내드릴게요. 김 대표님께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시작을 반도체로 했기 때문에 반도체로 끝내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 특히 단기적으로는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약간 기술적 부담이 들어오는 자리까지는 들어왔는데 그럴 때 좀 쉰다라고 하게 되면 쉬니까 쉬나 보다라고 하는 것보다 쉴 때 어느 정도 좀 지지권 들어온다 그러면 또 살짝 더 늘려가는 게 맞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 대표님께서는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수익 중이실 텐데 일부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의견 잘 취합하셔서 내일도 좋은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샷.